메리츠 셀러리맨 증권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2023년 3월 12일부터 2023년 6월 11일까지 자산운용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 기간 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1. 운용보고 메리츠 셀러리맨 증권 투자신탁은 한국인들의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국내외 유망 기업과 다양한 지역, 산업 및 자산군을 편입하는 집합 투자증권과 ETF 등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번 분기 말 2023년 6월 11일 기준 펀드는 3.76% 상승하였으며 2018년 3월에 설정된 이후 32.27% 상승하였습니다. 이벤트 업데이트. 이번 분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관련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시작은 3월 초에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 은행의 청산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한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18억 달러의 손실 및 손실 만회를 위한 22억 5천 달러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부터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들은 무려 42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인출하며 뱅크런 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규제당국에서는 곧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폐쇄를 발표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 뉴욕주 규제당국에서는 시그니처 은행의 일시 영업정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약 1-2주 동안 미국에서 세계의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와 더불어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 2대 은행, 전세계 자산 규모로는 45위인 CS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2021년 이후 큰 폭으로 손실 이후 이익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취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결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CS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CS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3월 19일 시가총액이 70억 달러가 넘던 CS은행은 경쟁사인 UBS와 합병이 발표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도화선이 되었던 채권 손실은 작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MBS와 장기 국채에서 발생한 손실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채권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도 만기 보유 증권으로 기재해 시장 가격이 아닌 장부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아도 22년 말 만기 보유 증권 자산 금액은 913억 달러로 21년 982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한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를 공정가치로 환산하면 762억 달러로 21년 말 대비 200억 달러 가까이 하락하며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자기자본 163억 원이 순식간에 잠식됩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해 원금을 회수할 MBS를 예금주들의 인출문의 폭주로 인해 시장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잠재 손실의 실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듀레이션 미스매치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경영진의 실패를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CS의 파산은 2021년의 알케고스 캐피탈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중 하나인 알케고스는 최대 1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플랫폼 산업 규제가 시작되며 주가가 큰 폭 하락, 알케고스가 투자은행들의 마진콜에 대응하지 못하자 담보주택들의 매도 물량이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켜 당시 알케고스와 거래 관계에 있던 금융기관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당시 CS가 55억 달러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으며 노무라 증권 28억 달러, 모건 스탠리 9억 달러,
UBS 8억 달러 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후에도 CS는 마약 범죄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6억 스위스 프랑이었던 순손실은 22년 73억 스위스 프랑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자구적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발표 이후 불과 이틀 뒤인 3월 12일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주들의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뱅크런 가능성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는 한 명당 25만 달러를 보호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특성상 전체 예금주의 94%가 이를 상회하는 고액 예금주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는 2,090억 달러로 미국 전체 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비중 0.9%, 함께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도 0.5% 비중이라는 제한적인 점도 우려를 더 확대시키지는 않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불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중소은행들과 CS는 경영진의 실패라는 독립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레버리지에 대한 저항감 상실이라는 공통적으로 광범위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메커니즘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알케고스 캐피탈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언론에서 언급이 된 차액 결제 거래는 실제의 기초자산,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본질적인 성격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신용 매수와 같습니다.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주체는 CFD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되며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태처럼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증권사는 CFD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 자본 납입, 즉 마진콜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응하지 못할 시 강제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5월 FOMC에서 미 연준은 또다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10차례 연속 인상으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반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5월에도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양국 금리차는 175 베이시스 포인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가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정책 금리를 두고 많은 노이즈와 논쟁이 있습니다. 당장 5월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의 코멘트 방향성에 따라 장중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피봇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미의 금리차가 이례적으로 역전된 상황이며 그 역전폭 역시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내 시장 금리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방향성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시총 상위 메모리 업체들이 1분기 역대 최악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업황의 변곡점, 보다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제품 가격의 상승이 언제쯤 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핸드셋 출하량 반등,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그리고 한국 관세청의 월별 수출 데이터 등 선행 지표들은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디램 기준 지난 3개 분기 동안 무려 64% 하락한 제품 가격이 다시 수요를 자극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PC와 모바일 등의 범용 제품 수요가 일정 수준의 가격 탄력성을 보여준다면 AI 확대에 따른 고사양 제품의 비중 확대와 함께 반도체 업황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 영향이 먼 미래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빅테크 업체들의 서버 투자,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출하 동향은 여전히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당사는 반도체와 하드웨어 업체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메모리 업체들과 함께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보여온 소재와 장비 업체들의 경우 업황 반등 시 대형주들보다 더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듀레이션의 미스매치뿐만 아니라 차주의 낮은 신용도 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채 쪽에서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넘쳐나는 유동성을 통해 이를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차입에 대한 부담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급속하게 변화한 고금리 시대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늦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변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반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흔들림 없는 제품, 기술, 브랜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위기에 대한 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시장 지배력 확대 결과로 성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한 한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시장 변동성을 통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